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이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심장 벌렁거릴 만큼 큰일을 겪었는데요. 혼자 묻어두기엔 악몽 같은 그 기억들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사연으로 올려볼까 해요. 그래도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생각하면 심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분명 제가 며칠 전까지 겪었던 일임에도 믿기지 않은 그날에 대해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로 진입하기 전쯤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것도 너무 속상하겠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 부모님을 보내는 건 그만큼 제 감수성도 같이 성장을 해서 그런가 더없이 슬프더라고요. 사람에게 무너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싶었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도 저지만 엄마도 진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별을 했을 때 우울함을 더 잘 느끼는 쪽이 여성 쪽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빠의 사망 소식은 저희 가족한테 가장 충격적인 인생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슬퍼도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저도 억지로 마음을 정리하고 사회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황망한 마음을 잊지 못한 채 직장 동료들에게 불편한 눈치만 주면서 억지로 일을 다녔는데요. 그때 제 곁에서 저의 처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많이 위로해준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제 기분 걱정해서 저를 한참 조심스러워할 때 남편만이 제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줬어요. 귀찮게 쓸데없이 말을 걸었고 점심시간을 자꾸 챙겨줬으며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일부러 맛집에 데려가 포장도 해줬죠. 처음엔 그런 남편을 제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아빠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터라 그저 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아서 충분히 고맙지만 싫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엔 그렇게 만남이 잦던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괜히 남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 또한 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마운데요. 앞으로는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하고 마음만 무거워져서 힘들어요. 솔직히 남편의 위로가 힘들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그만큼 위로해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서 불편했을 뿐 딱 그거였지 당연히 좋았어요. 정서적으로 의지도 많이 되었고 은연중에 도움을 받았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위로가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어디 저만 챙겼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우리 엄마까지 챙겼다니까요. 홀로 있을 우리 엄마가 힘들까봐 알아서 신경 써준 것 전부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남편에게 빚을 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그만해달라 얘기했던 겁니다. 저랑 남편은 당시만 해도 직장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제게 뜻밖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발전이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관심도 없는 여성한테 시간 내고 돈 쓰고 한답니까? 제가 그동안 그저 동료로서 친절을 베푼 거라 생각해요? 남편이 그날 새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약간 서운한 듯 고백을 하는데 그때 저도 그만 홀라당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결혼할 인연이 딱 보인다던데 당시 저는 그게 바로 제 남편이라 생각했죠. 남편은 제가 만났던 남자가 몇 되진 않지만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또 제 나이도 마침 결혼 정년기였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었죠.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부터 더 속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이야기만 하느라 남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어릴 때 시부를 잃어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랑 단둘이 살아왔는데 그 때문인지 아빠의 부재로 인해 느꼈을 저의 상실감이 마치 자기 일처럼 느껴졌대요.
자기가 만약 아빠가 있었다면 잃었을 때 이런 모습일까 싶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겪은 기분이었다나? 그래서 제게 더 마음 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봐요. 저는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나서 남편에게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에 대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결혼 인사를 드리러 양가 어른을 찾았어요. 시모도 저의 집안 사정을 남편에게 듣고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딱해라. 지금 안 싸더니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계실까. 내가 이미 겪어봐서 그 심정을 잘 알잖니. 지금 많이 힘들 시기야. 결혼하더라도 너희 둘이서 꼬박꼬박 안사돈네 자주 찾아가줘야 해. 시모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저 그날 시모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시모가 마치 또 다른 친정엄마의 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양가 집안에서 저희 결혼에 대해 딱히 반대는 없었어요. 상견례 때도 시모랑 엄마의 사이는 초면이 아닌 것처럼 사이가 무척 애틋하기까지 했습니다. 안 싸돈 얘기를 듣는데 어쩜 이렇게 쌍둥이같이 비슷한 인생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집도 가까운데 한 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얼굴 좀 보면서 삽시다. 저야 좋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슬슬 친구를 좀 만들어봐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잘 됐네요. 아무래도 애들 덕분에 저희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아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니 시모랑 엄마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하면서도 은연중에 홀로 남을 어머니 두 분이 걱정되었거든요. 아무튼 저랑 남편은 서로 엄마들에게 민폐 안 끼치려고 서로의 형편에서 최대한 결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도 시모랑 엄마가 굳이 지분해주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 10억짜리 신혼집이었습니다. 반씩 나눠서 부담하신 거라고 해도 솔직히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걸 받아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모랑 엄마한테 그 혼수를 보답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맞벌이로 바쁘게 지내며 양가에 꼬박 용돈을 드렸고요. 남은 노후를 평생 편하게 보내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했죠. 출발이 좋았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대출 조금 끼고 신혼을 시작하긴 했지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변화여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제 길이 아니었다는 신호는 겨우 신혼 1년도 안 지난 시점에서 찾아왔어요. 정말 어느 날 불시에 시모가 돈 사고를 낸 적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 사연의 발단이 되겠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해서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건 듣기 전부터 짐작하긴 했었어요. 엄마가 쓸데없이 개하는 사람 말 믿고 웬 건물에 투자를 했나 봐. 오늘 낮에 홀라당 날리는 바람에 지금 알아놓으셨어. 뭐? 갑자기 투자는 무슨 투자? 어머님이 그런 걸 왜 해? 그런 건 남의 말 듣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셨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개하는 사람이 확실하다 했으니 믿은 거겠지. 아, 나도 모르겠어. 안 그래도 오늘 반차 내고 하루 종일 엄마랑 싸우느라 기운 빠진다. 5천만 원이나 날렸다는데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는 게 문제야. 저랑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듯하게 털어서 시작한 결혼이라 목돈이 없었어요. 그건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결혼 때문에 친정도 그랬고 시댁도 그랬어요. 당연히 시모는 우리 신혼집 해줬던 것 때문에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은 돈이 어디서 났길래 5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 5천만 원이 덜컥 생겨? 혹시 모아둔 돈이 따로 있으셨던 거야?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았어. 그냥 아까워하고 말았지. 엄마 대출 받아서 했대. 집 담보 잡아서. 대출이라니 더 골치가 아팠습니다. 없는 사정에 욕심냈다가 지금 배때기 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5천만 원 빚 막고자 우리 쪽에서 또 대출을 받기엔 곤란했어요. 이미 우리가 혼수한다고 약간의 대출 끼고 있어서 더는 신용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래저래 방법을 생각하던 저는 차라리 신혼집을 더 싼 곳으로 옮길까 거기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던 남편이 엄청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방법이 아예 없진 않잖아. 그러지 말고 장모님한테 좀 빌리면 안 될까? 어차피 장모님은 돈 여유 좀 있으시니까 우리가 빌렸다가 차차 갚기만 하면 서로 피해보는 일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남편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 못하고 있었던 친정의 재산을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남편의 해결책은 애당초 친정의 재산밖에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 기분 나빴어요. 안 돼. 우리 엄마 고혈압 지병이 있어서 몸 안 좋은데 괜히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싫어. 우리들 문제도 아니고 어머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고잖아. 괜히 관련 없는 엄마까지 끼어들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자 남편이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고 약간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엔 시모의 문제를 오직 친정의 재산으로만 메꿀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저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게 아닌데 친정 돈 못 쓰게 한다고 신경질 내는 남편의 태도가 어이없지 않습니까? 왜 다짜고짜 성질이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가 우리 신혼집 해준다고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우리 퍼다 줬는데 5천만 원도 못 해주냐고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돈이 차고 넘쳐서 마음껏 퍼다 줘도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 돈을 왜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만 보자는 거잖아. 장모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더는 안 물어보지. 물어보는 게 그냥 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엄마 성격에 우리 부탁을 거절할 것 같아? 아무튼 엄마는 절대 안 돼. 솔직히 어머님이 친 사고를 왜 우리 엄마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저도 결국 짜증으로 받아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끝내 저한테 토라져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고 저한테 말도 안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초등학생같이 구는 건지. 저도 받아주기 피곤하여 그저 무시해버렸네요. 그러나 무작정 남편의 말을 거절했을 뿐 제게 좋은 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여전히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심란한데 어느 순간부턴 시모까지 전화와서 저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게 그만 이렇게 됐네. 늙은 내가 무식하기만 하지 뭘 안다고 그랬을까. 내가 그냥 빨리 죽어버렸어야 했어. 괜히 너희들 사는데 발목이나 잡았네. 시모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죽는 소리를 했는데요. 갈수록 자책의 강도도 심해졌어요. 언제는 수화기에 대고 울기까지 하던데 이대로 가다가 정말 혼자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매번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요, 시모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약간 짜증도 났어요. 시모가 남편도 아닌 제게 더 많이 전화를 하는 게 아무래도 시모 또한 저희 친정에 손 벌리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물론 이건 엄연히 제 추측이라서 시모한테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름칙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어도 남편과 시모 또한 저의 가족이잖아요. 그들의 곤란한 사정은 곧 제 사정과도 같으니 계속 모른 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엄마한테 부탁하는 방법뿐인 거다 생각하던 찰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밝은 얼굴로 귀가하는 걸 보았어요. 눈에 띄게 달라진 안색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맨날 제가 묻는 말을 씹기 바쁘더니 이번에 좋은 일 있냐고 묻는 물음에는 시모의 돈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안 그래도 그 얘기 때문에 당신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혹시 사채라던가 담보라던가 나쁜 방법 쓴 거 아니지? 네가 돈은 뜨고 지켜보는데 그런 걸 내가 몰래 할 수 있을 리가 있었겠냐?
아무튼 더 이상 엄마 돈에 대해선 신경 안 써도 돼. 동창 친구한테 차용증 써주고 빌렸거든. 사업 성공한 동창이 마침 있어서. 뭐? 그 친구한텐 또 언제 갚을 줄 알고. 그 친구랑은 신용 확실한 관계 맞아? 무슨 동창인데? 나도 아는 사람인 거야? 그만 좀 캐물어. 어차피 당신 모르는 사람이고 이미 다 끝난 얘기야. 급한 불 먼저 끄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두 손 놓고 있다가 손가락만 빨 거야? 남편의 말도 물론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남편이 더는 제가 질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깊게 물으면 그만 대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자기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고 약간 신경질을 내기도 했죠. 괜히 싸움으로 번질까봐 저도 그만하고 말았어요. 일단은 남편 말대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모도 더 이상 죽는 소리를 안 했고 시간 지날수록 남편과도 관계가 원만해졌거든요. 오히려 돈 문제가 터지기 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숨통이 트여서 좋았어요. 그동안 저도 시모랑 남편이 주는 은근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그래도 확실히 기분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경 못 써줬던 친정엄마를 들여다볼 여유도 생겼어요. 괜히 엄마한테 불똥 튈까봐 돈 문제로 예민할 땐 엄마를 잘 만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저보고 쉬는 날에 친정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와도 된다고 배려해줬어요. 제가 제 실수도 아닌 일에 마음 고생한 걸 이해해주면서 미안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 사과를 달게 받았는데도 남편이 주는 배려를 충분히 즐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주말마다 친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저를 따라왔지 그 차용증 써준 친구와 만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바빠서 주말엔 거의 외출을 하였어요. 삐걱거리던 부부관계도 시모 돈 문제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는데요.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의외로 저희 친정엄마였죠. 이전보다 친정엄마와 같이 시간 보내는 날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저한테 뜬금없이 남편과의 관계를 묻더라고요. 요즘 박서방이랑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너한테 무리한 요구하는 거 없고? 무리한 요구?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당연히 괜찮지. 오히려 남편이 잘해줘.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는데? 그래? 아니다. 잘 지내는 거면 됐어.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없는 세상에서도 쭉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박서방 역할이 중요하니깐. 엄마는 나이 드니까 별 생각이 다 든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나 확실히 그간 제가 봐왔던 엄마의 모습과 달라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날수록 엄마는 이유 없이 안색이 안 좋아져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건강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병원에 잘 데려가기만 했죠. 그럼에도 엄마에게서 별다른 차도가 없어 보여 혹시 심리적 문제인가 싶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여전히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시모가 저한테 전화와서는 친정엄마가 뭘 좋아하냐, 반찬이나 좋아하는 여행지 등을 묻기 시작했는데요. 시댁이랑 친정이 그리 멀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전에도 시모랑 저희 엄마가 서로 잘 지내보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모가 그런 걸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참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매번 친구 없이 혼자 지내셔서 시모랑 같이 어울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기적절하게 시모가 그런 제안을 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엄마랑 시모는 따로 제게 연락하는 것 없이 알아서 왕래를 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죠. 시모가 엄마랑 나들이 가고 싶다고 친히 도시락까지 준비해 친정 간 적 있었어요. 도시락 재료 사는 건 제가 도와드렸고 나들이 떠나기 전날엔 시모랑 담소를 나누며 재료 손질도 같이 했었습니다.
두 분이서 나들이 가기로 한 당일 저는 엄마한테 연락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랑 시모가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좋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날 하루 종일 엄마와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새벽에도 제 전화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 시간도 아닌 저녁에 연락 두절인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시모도 나들이 다녀왔다는 연락 한 통이 없었는데 시모까지 연락 안 되다가 겨우 저녁에 연락이 닿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집에 몇 시쯤 들어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나들이 헤어지고 바로 집에 가신 거 맞죠? 아, 그럼 내가 안 사돈을 집까지 데려다 줬는 걸. 근데 오랜만에 움직여서 그런지 계속 피곤하고 잠이 온다 하긴 하더라. 아무래도 자고 있어서 전화 못 받는 것 같은데? 시모는 괜히 잠든 사람 깨우지 말고 내일 다시 전화해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기가 분명 집에 들어가서 이불 펴는 것까지 봤다면서 제 불안한 마음을 계속 달래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까지 저더러 너무 걱정이 심하다고 말하길래 그런가 싶어서 그냥 잠자리에 누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라도 엄마가 아빠 따라가 버릴까봐 그 불안감이 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결국엔 그 새벽에 저 혼자 차를 타고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엄마가 자고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레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엄마가 방에 없더라고요. 집을 뒤질 것도 없었지만 온 집을 뒤졌는데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 새벽에도 집에 없다는 건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엄마가 혹시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 휴대폰 벨소리가 집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찾아서 온 집을 뛰어다니다 웬 수납장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아빠의 물건만 가득 있는 방이라 평소 들락거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 방 안에 엄마의 폰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휴대폰은 엉뚱한 곳에 놓여 있으니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의문의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휴대폰 아래에 같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신고하는 걸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분명 처음 보는 종이 서류인데 그곳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제대로 확인해 봤더니 다름 아닌 차용증인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우리 엄마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5천만 원 빌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액수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알아채겠더라고요. 5천만 원이면 시모가 사고 친 돈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차용증을 쓰고 친구한테 빌렸다는 그 5천만 원이 사실은 출처가 엄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 상황 파악하느라 머리통 엄청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는다면 남편이 저 몰래 결국 엄마를 찾아와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거였고 친구한테 빌렸다는 건 순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돈 문제 터지기 전보다 제게 더 잘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그리 잘해주고 챙겨주고 했던 것도 친정엄마한테 돈을 뜯어갔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엄마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날 엄마가 저더러 남편과 사이 괜찮냐고 물었던 것도 부부끼리 사이만 괜찮다면 됐다고 한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전제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차용증 하나 때문에 저만 몰랐던 모든 실마리가 풀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 밑에 차용증을 같이 두고 외출을 했다는 건 제가 언제 한번 집에 찾아올 거란 걸 알고 취했던 행동 같았고 이러한 실체를 제가 알길 바랬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남편과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동안의 시간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우선 엄마가 무사한 게 먼저였으니 일단 112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를 실종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넘는 두 사람의 악행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의 등짝을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 남편한테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대놓고 따졌죠. 당신 이거 뭐야? 친구한테 빌렸다는 5천만 원,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이었어? 왜 차용증이 우리 엄마 집에서 나오는데? 그걸 또 어떡해. 그랬다 어쩔래. 어차피 차용증 쓴 거 보면 몰라? 떼먹는 거 아니고 다 갚을 거란 뜻이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잠 깨우고 난리야. 별것도 아니라고?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우리 엄마 건들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 엄마 집에 있다면서 왜 거짓말했어? 설마 우리 엄마한테 해코지한 거야? 얘가 완전 생사람 잡네. 장모님이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몰라. 따질 거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따지든가.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면 상관없는 건지 그저 친정엄마 행방은 시모가 알 거라고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분명 두 사람은 저한테 친정엄마가 일찍 잠들었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만약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면 나 그냥 안 넘어가. 가족이고 뭐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으면 다 고소할 거야.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한테서 엄마의 소식이 오기를 밤새 기다렸어요. 이 문제는 당연히 다음날 남편을 통해서 시모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뻔뻔하게도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길래 일단 시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알고 있죠? 저희 엄마 어디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어머님 가만 안 둘 거예요. 시모 집에 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모가 당황하더라고요. 항상 시모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였던 저라서 이렇게 불안감으로 예민해진 제가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 시모만 저를 낯설어 했겠습니까? 저 또한 시모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시모는 제 협박에도 겨우 눈 하나만 깜빡했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더 대범하게 나왔는데요. 이왕 들킨 김에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다면서 본색을 바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사돈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워낙 외출을 안 하는 사람이니 길을 모르나 보네. 미련하긴. 그보다 우리 아들이 월급쟁이가 적성에 안 맞아서 따로 사업하고 싶단다. 어차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짓 아니겠어? 그럼 사돈 쪽에서도 힘 좀 보태야 하잖아. 그 얘기한다고 잠깐 자리 좀 가졌던 거지 별다른 짓 한 거 없다. 이미 그것만으로 별다른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업? 대체 우리 엄마 돈으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신혼집으로 5억을 대주지 말지 그랬어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남의 돈을 눈독 들여요? 남의 돈이라니? 네 엄마 그 많은 재산 죽을 때 안고 간다니? 죽으면 다 내 아들 손에도 들어올 돈 아니야. 그럼 내 돈이기도 한 거지. 따지고 보면 다 한 주머니인 거라고. 개소리도 참 신박하게 하시네요. 미친 소리 그만하고 엄마한테서 가져간 돈 당장 내놓으시죠. 저 2번 기회 안 줘요. 말로 곱게 부탁하는 건 이번이 끝입니다. 변호사라도 사게? 아무리 전문가여봤자 이미 인감 찍힌 서류를 어찌 처리하겠어. 날고 기어봤자 네 엄마가 이미 집문서는 우리한테 넘겼다. 여기 도장 보이지? 남편이 사업한다는 소리도 어이가 없는 상황에 시모가 보여주는 집 명의 변경서는 정말 할 말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가리키는 인감 부분을 보니 진짜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너 엄마가 아주 딸 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더구나. 나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의심도 안 하고 바로 도장 찍더라고. 참 좋은 엄마를 뒀어. 시모랑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서 5천만 원을 가져간 걸로 모자라 집까지 뜯어갔습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가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니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침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달동네 공가에서 엄마가 발견됐다는 연락이었어요. 경찰이 데리고 있다길래 일단 급하게 전화 끊고 시모를 돌아섰습니다. 대신 집을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죠. 두 사람이 저랑 엄마를 가족으로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저도 더 이상 두 사람을 봐줄 필요 없겠네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컷 낄낄거리고 계세요. 도둑놈 새끼들이 가져갈 돈은 한 푼도 없을 거라 조만간 펑펑 울게 될 테니까. 사실 저도 확실히 그들을 도둑놈으로 몰아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구석이 어디에도 없었지만 일단은 시모한테 지기 싫어서 겁을 줬던 거예요. 저랑 엄마가 소갈이 한 것만큼 시모도 심기 불편하길 바랬으니까요. 저는 얼른 엄마가 있다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무사했어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물어봤어요. 시모랑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날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죠. 그제야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솔직한 사실을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모는 시모가 돈 사고를 일으켰을 때부터 우리 엄마 돈으로 해결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절하니 제 뒤에서 몰래 5천만 원을 뜯어낼 생각으로 따로 계획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저를 설득했으나 도통 안 넘어오니까 자기네들끼리 따로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동정심에 약한 우리 엄마를 알고서 두 사람이 그렇게 작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고도 5천만 원을 빌려줄 생각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엄마에게 신뢰를 사기 위해서 써줬나 봐요. 그리고 그건 바로 또 돈을 빌리기 위한 밑밥이었던 거죠. 두 번째부터는 남편이랑 시모가 갖은 핑계를 대며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야금야금 빌려달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엄마한테 돈을 뜯어갈 때마다 제 핑계를 댔다고 했는데 제가 사고쳐서 돈 나갈 일 생겼다는 거짓말을 했대요. 엄마는 제 일이니까 제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뜯긴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 몰랐어. 나는 엄마한테 최대한 돈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그들 욕심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날로 커져갔는데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나들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시모가 나들이 핑계로 남편 사업자금 좀 당겨달라고 엄마한테 협박했다더라고요. 분명 허술한 말장난으로 엄마를 꿰어낸 것일 텐데 엄마는 의심 한 번 안 하고 시모한테 그리 큰 돈을 그냥 넘겼답니다. 시모가 또 제 핑계를 댔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쯤 되면 엄마가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딸을 위하는 일이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집 명의 변경서에 도장까지 찍으면서 그들 말만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대체 왜 그랬어? 엄마 돈 헤프게 다루는 사람 아니잖아. 아무리 우리가 한 식구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나한테 더 물어봤어야지. 지금 어머님이 엄마한테서 집 뺏었다고 얼마나 신난 줄 알아?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어? 왜 안 했겠어. 걱정 마, 딸. 엄마도 너한테 피해갈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언제부터 변심했는지 다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은 그 두 사람 속셈이 뭔 줄 알면서도 돈을 공짜로 내줬다는 소리잖아요. 대체 왜? 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걸 엄마가 눈치챘는지 엄마는 제 앞으로 도장 하나를 건넸어요. 그건 엄마 도장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빠 거였습니다. 아, 그걸 보니까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이미 사망자인 인감을 받아봤자 시모가 가져간 증빙서류는 다 위조 서류가 될 게 뻔했어요. 게다가 덤으로 엄마를 협박한 짓거리가 경찰한테 걸리는 탓에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해져 버렸죠.
엄마의 진짜 속내를 알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혹시라도 엄마에게 더 큰 불행이 닥쳐서 엄마가 정말 남은 생을 버틸 수 없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이대로면 차용증 받은 5천만 원도 찾을 수 있었고 집도 무사한 데다가 야금야금 뺏겼던 돈은 위자료로 퉁칠 수 있으니 문제 없어졌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절대 곱게 벌받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발로 나락을 향해 걸어갔으면 해서 당장 고소하지 않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 결혼 1년 만에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랑 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작정하고 저를 엿먹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불륜 행위에 엄청 당당한 태도더라고요. 어차피 나랑 이혼할 거 아니냐? 장모 돈 훔친 남편이랑 언제까지 한 이불 덮고 살려고? 무슨 속셈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뜻대로 절대 안 될걸?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하지. 뻔뻔하네. 네 입으로 우리 엄마 돈 훔쳤다고 자백해놓고 나더러 합의를 바래? 끝내도 내가 끝낼 거니까 넌 그때까지 계속 찝찝하게 살면 돼. 네가 다시 시작하려는 길도 완전 시궁창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기대해. 그래봤자 너만 고생이지. 나 이번에 여자 하나 잘 물었거든? 걔는 정신력이 강해서 고작 상간녀 소송 당한다고 흔들릴 애 아니거든. 나보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오면 내 위자료까지 내준다더라. 나 그 여자 집 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장인어른 사업 물려받아서 대표할 거야. 남편의 상간녀는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노처녀였습니다. 남편이 돈에 눈이 멀었는지 그런 늙은 년한테 끔뻑 넘어가서는 자랑처럼 짓거려댔어요. 상간녀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좀 해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남편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혔어요. 사실 이혼하기에 시기가 아주 적절하긴 했습니다. 불륜 소송할 때 다른 고소장도 같이 제출하면 남편이랑 시모가 타격을 강하게 입을 거란 말이죠. 대신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태도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더 가다간 저까지 괴로운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만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상간녀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했고요. 저희 엄마도 그들을 상대로 협박죄와 사문서 위조죄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제가 친정으로 짐을 다 옮긴 날 시모가 친정집에 들이닥쳤는데요. 다짜고짜 저희 엄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감히 나를 속인 걸로 모자라 고소를 해? 거짓말 친 거 곱게 넘어가 줬으면 고소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당신한테 사기친 게 없는데 왜 고소를 해? 저는 깜짝 놀라서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버렸습니다. 발라당 넘어지는 시모를 두고 대걸레를 들고 와 시모를 쿡쿡 찔렀어요. 나가 이 사기꾼아. 더 이상 우리 볼 일 없는 사이거든요? 당신이 무식해서 도장 주인도 못 알아본 주제에 누굴 탓하는 거예요? 당장 안 꺼지면 주거 침입으로 또 신고할 거야? 시모는 제 공격이 아팠는지 그대로 기어가 열린 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닫힌 문 밖에서 상간녀 때문에 참는다고 소리치더군요. 우리 엄마가 인감도장을 속여서 찍었다는 생각에 열불나 했지만 재벌 며느리가 생겼으니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이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패배한 기분이랄까? 아무튼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모가 처절함을 느끼길 바랬는데 그것까진 이뤄내지 못해서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제 곁을 벗어난 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시원하게 털어냈다며 신이 나서 떠나갔는데요. 보란듯이 약오르게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반개월쯤 지났나?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생각 없이 받았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지 뭡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부탁하는 게 참 면모가 없다는 거 안다. 그런데도 내가 너 말고는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전화했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시모는 목소리를 벌벌 떨면서 제게 애걸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전신불구가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말이죠.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원했던 3대로 절차를 밟고 있었대요. 상간녀가 이혼 축하 선물로 사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허풍이 심하게 들어서 그 차를 타고 분수에 맞지 않은 짓을 하고 다니다가 음주 사고를 내고 말았다네요. 결국 전 남편은 무고한 생명 하나를 잃게 만들고 자기는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였어요. 이미지가 워낙 중요했던 사업가인 상간녀 집안에서 전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쓸모없게 됐다며 바로 손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도 상간녀만이 전 남편을 좋아했지 상간녀 집에서는 전 남편을 탐탁지 않아 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상간녀와 결혼하기도 전에 사고를 쳐버렸으니 집안보다 남자를 선택할 수는 없었던 상간녀가 전 남편을 버린 거래요. 그 바람에 시모가 평생 전 남편의 뒤치다꺼리해야 할 팔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시모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고 끊어버렸더니 그 뒤로 시모가 우리 친정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오랜만에 짜증나는 사람을 보게 돼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시모가 자꾸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왜 빌려줘야 하나요? 옛날 정 같은 타령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정을 준 적도 없으면서 왜 아쉬울 때만 정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긴 말하기 싫어서 손수 찬물을 받아와 시모 얼굴에 퍼부어 주었습니다. 제가 아줌마한테 줄 건 이것뿐이네요. 냉수 마셨으니 제발 속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영 급하면 차라리 혈육을 찾아가시던가요. 왜 자꾸 생판 남의 등만 처먹으려고 하시나 모르겠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없는 형편에 벌금까지 물게 할 거예요? 그렇게 시모를 쫓아보낸 뒤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 식구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낸 탓을 해야겠죠. 어쨌든 시모에게 찬물까지 부어주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단 불행해진 거잖아요. 천벌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제가 바랬던 처절한 인생에 근접하게 된 것 같아서 이게 웬 떡인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감정이 후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죽기 직전까지 후회하면서 살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결혼해 봤으니까 2번은 안 하려고요. 앞으로는 저희 친정엄마와 둘이서만 즐겁게 놀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살, 16살, 이쁜 2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 항상 시댁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저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올케 때문이에요. 다들 며느리 괴롭히는 신우 이야기는 많이 올라오던데 저는 오히려 되바라진 올케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누가 그러던데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 신우짓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또 참아냈지만 올케는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를 우선시하며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드릴게요.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네요. 먼저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요새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시집살이를 다 겪어내신 분입니다.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 밥을 다 차리셨습니다.
게다가 매일 동네 분들을 잔뜩 불러오시고 손님상을 내오라고 호통을 치셔서 식사 시간 중간중간에도 쉴 새 없이 손님상을 내오고 차리셨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친정에도 가지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 생신날은 물론 명절 때도 친정에 갈 수 없었고, 친정에 갈 수 있는 날은 오로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에만 뿐이었답니다. 평소에 할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괜히 집안일 음식에 대한 타박은 기본이었고, 엄마가 어디를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린 엄마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회관에 모여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간단히 술도 마시고 하는 부녀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의 엄마는 다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불호령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어디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먹냐며 아주 천인공노할 짓거리 한다고 엄마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집살이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시니 귀에서 진물이 나왔대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진물이 계속 나고 색도 노랗게 변해서 할머니께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이런 것쯤은 금방 낫는다고 하며 병원을 못 가게 일부러 이것저것 일을 시키셨다고 해요.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병원을 가지 못하게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쓰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진물이 안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그 뒤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르셔도 잘 듣지 못했죠. 하루는 제가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엄마의 뺨을 때리고 시어미를 무시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할머니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을 가져오라고 부르시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듣지 못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나서 부엌으로 쫓아가서는 엄마의 뺨을 때리셨다고 해요. 그때가 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지에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는 엄마에게 딸년 교육을 얼마나 멍청하게 했으면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냐며 더 크게 화를 내셨답니다. 흔히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집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식사 준비가 늦어지면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뜨거운 국만 드시고 식으면 국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국이 식게 마련이잖아요. 할아버지의 국이 식으면 엄마한테 국을 다시 뜨겁게 데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반찬이 비면 반찬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물은 또 찬물만 드셔서 미리 꺼내두면 물이 미지근해지니 드시기 직전에 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식사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드셔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드시고 나서 이제 엄마가 밥을 제대로 한술 뜨시면 이번에는 과일을 내오라고 하시는 통에 엄마는 항상 3분이면 식사를 다 마치셨답니다. 또 제사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했죠. 문제는 제사상은 반드시 며느리가 차려야 한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그게 법이래요. 엄마 역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평소에 제사 지낼 때 힘들긴 해도 큰 불만은 없었대요. 단 한 번 제 남동생이 태어난 해만 빼고요. 사실 제 동생의 생일 다음 날이 제삿날이거든요. 동생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동생의 출산 예정일이 다 되어가기는 했지만 제삿날이 다음 날이다 보니 엄마는 부른 배를 붙잡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산통이 오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집에서 제 동생을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 가고 조리원 가고 하지만 엄마의 젊은 시절 시골에서는 밭일 하다가도 아기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동생을 출산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누워있는데 할아버지는 엄마의 팅팅 부은 얼굴을 보고도 이제 애 낳았으니 마저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그날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 음식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조상님들이 드실 음식인데 부정타게 어디서 눈물바람이냐며 호되게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쁘셔서 해 뜰 때 집에서 나가셔서 해가 질 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 저녁 때 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엄마가 혼이 나고 계시면 아빠는 엄마의 편이 아닌 할아버지와 할머니 편에 서서 엄마한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엄마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어른들 모시고 살면 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저와 남동생이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와 엄마를 보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가 커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러지 말라고도 하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시집살이는 점점 줄기는 했지만 그럼 뭐해요? 이미 엄마의 청춘이 다 시집살이로 멍들었는걸요. 정말 제가 본 엄마의 시집살이를 책으로 낸다면 교과사전이 100권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겪은 엄마가 남동생이 결혼하며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본인은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었지만 엄마는 절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고 딸처럼 대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남동생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니 신우짓 하려고 하지 말고 여동생 생겼다고 생각하며 잘해주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올케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올케를 괴롭게 하거나 군기 잡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기에 엄마의 말씀에 동의하며 요새는 신우짓을 하거나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옆 동네가 친정이고 결혼 후에는 저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내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올케가 잘 웃거나 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바쁠 텐데도 엄마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동생과 함께 엄마한테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친정집이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이지만 딸인 저도 2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며느리가 딸인 저보다 더 자주 가서 엄마의 말벗이 되어주니 참 고마웠어요. 올케가 무뚝뚝하고 차갑게 보여도 엄마를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올케를 정말 여동생처럼 생각해서 가끔 시간이 맞으면 전화해서 동네에서 맥주도 먹고 싶었지만 올케로서는 이조차 신우짓이라고 생각할까봐 전화번호는 알아도 연락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집에서도 음식은커녕 설거지조차 한 번도 시키지 않았고 올케가 설거지하려고 하면 제가 잽싸게 가서 못하게 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올케에게 시댁도 친정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고만 갈 수 있게 했어요. 남동생이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올케가 임신했습니다. 올케는 입덧도 심하고 몸이 너무 힘들다며 다니던 회사를 관뒀어요. 솔직히 올케네 회사가 야근도 거의 없고 월급도 많이 주고 아빠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줄 정도로 복지가 정말 좋은 곳을 알고 있었는데 퇴사를 한다니 조금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 두 아이 임신했을 때 정말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기에 올케의 그런 선택을 지지했답니다. 올케는 그 뒤로는 힘들고 입덧한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우리 엄마가 반찬을 많이 하셔서 올케한테 잠깐 올 수 있냐고 해도 올케는 힘들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반찬을 받아서 올케에게 전달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올케는 나가기 힘들다고 그냥 집 앞에 반찬을 두고 가라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올케가 임신한 뒤로 2달 동안 아예 얼굴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올케에게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엄마의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고 케이크를 사서 엄마의 생신 파티를 하러 저녁에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은 올케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오지 않고 남동생만 오더라고요. 왜 너 혼자 왔냐고 했더니 올케가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시어머니의 첫 생신도 오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역시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해온 음식들과 남동생이 사온 소고기를 드시며 우리끼리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올케가 임신했으니 생신상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힘들면 못 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인간적으로 어머니 생신인데 전화는 한 통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케는 전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괘씸했지만 그런다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올케한테 직접 말하면 신우짓 한다고 오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생신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남동생에게 올케가 그렇게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남동생은 아직 입덧도 있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파한다면서 집에서도 그냥 누워만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임신했을 때 입덧도 심하고 허리 통증이 심했던 터라 올케가 아주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참고 동생에게 회사 다니느라 바빠도 올케 잘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후 집안일을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지인들과 친구의 SNS를 구경했어요. SNS를 보고 있는데 올케가 추천 친구 목록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입덧이 심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했던 올케가 친구들과 호텔로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진을 올린 시간을 보니 바로 어제 우리가 엄마의 생신 파티를 할 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쓴 글을 보니 1박 2일 동안 오랜만에 친구들과 놀러가서 행복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과 글을 보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올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가 바로 전화를 받길래 지금 혹시 어디냐고 물었어요. 올케는 아주 당당하게 지금 여행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올케, 어제 우리 엄마 생신이던 거 알고 있어? 어머니 생신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거라서요. 그래서 여행 왔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동생은 올케가 입덧도 심하고 허리도 아파서 누워만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행 간 사진 보니까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네. 여행은 오래전에 친구들과 계획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지 그랬어. 설마 형님 제가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라고 시키시려던 건 아니죠?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고 그래요. 그리고 전화는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오전 오후에는 밭일 하시느라 바쁘시고 저녁 때는 가족끼리 생신 파티 하는데 제가 괜히 흐름 깰까봐 못했어요, 형님. 저 지금 친구가 불러서 전화 끊을게요. 저는 올케의 말을 듣고 제가 40대라서 요새 젊은 사람의 생각을 이해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있으려다가 엄마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실 올케가 지금 여행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한숨을 쉬시면서 아기 낳으면 이제 자유롭게 어디 가지도 못할 텐데 괜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냥 있으라니 가만히 있기는 했는데 솔직히 올케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더 하면 올케가 신우짓을 한다고 생각할까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답니다. 그 뒤로도 올케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남동생만 왔어요. 엄마는 임신한 올케가 불편할까봐 전화조차도 올케에게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남동생에게만 전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케가 결혼한 뒤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시댁에는 전화만 드리고 가지 않았고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차례상을 올릴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는데 올케와 남동생이 점심시간에 왔어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 처음 보는 올케가 반가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올케는 아주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예전보다는 몸이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남동생네 부부도 오고 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차리는데 올케는 힘들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있고 남동생만 나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반찬과 수저는 다 놨고 밥과 국만 푸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올케에게 밥 먹으러 오라고 불렀어요. 올케가 부엌으로 왔는데 아직 밥이 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인상을 딱 찌푸리더라고요. 뭐야, 아직 밥도 퍼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오라고 불러요? 설마 저한테 밥 푸라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누나가 너무 빨리 불렀어. 밥까지 다 푸고 부르면 되지. 왜 벌써 불러? 이제 밥을 푸니까 지금 부른 거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짜증을 낼 일이야? 그래봤자 고작 1분, 2분 차이인데 꼭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밥을 다 푸고 나서 부르면 되지. 꼭 이렇게 빨리 부른다니까. 지은아, 내가 미안해. 다음에는 밥 다 푸고 부를게. 일단 자리에 앉아. 저는 올케를 보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올케의 행동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없는 건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원래 가정적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자는 주방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통에 남동생은 집에서 숟가락조차도 놓지 않았습니다. 상에 반찬 올리는 것도 밥을 푸는 것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동생이 자기 와이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자는 대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올케가 어이없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 다 받아주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누나로서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올케는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먹은 그릇조차 치우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덕에 당연히 저 혼자 설거지를 했네요. 엄마는 이런 막대 먹은 올케에게 과일을 깎아서 방에 가져다 주시고 물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올케가 얄밉기도 하고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임신 8개월이나 돼서 힘들 텐데 괜히 그러지 말라고 하시며 그냥 푹 쉬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인 엄마가 그러자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는 했는데 올케는 그날 명절 모든 준비가 마쳐질 때까지 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친척들이 우리 집에 아침 일찍 오시고 차례상을 차리는데 솔직히 설거지나 상 차리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친척들한테 인사는 해야 하지 않나요? 친척들이 오셨는데도 올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올케를 크게 불렀는데 남동생은 잠자리가 바뀌어서 어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그냥 쉬게 두라고 하는 거 있죠. 전 그래도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친척들 왔다고 하며 올케를 불렀습니다. 올케는 잠옷을 입고 머리는 부스스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올케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친척 어른들 오셨으니 인사는 하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 다시 들어가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제가 임신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른들 오셨으니 와서 같이 있으라고 하며 한 소리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차례상을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차례상이 형님네 조상들을 위한 것이지 제 조상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얼굴 한 번 못 본 조상들인데 제가 이 조상들을 위해 상을 차려야 하나요? 며느리라는 이유로요? 그래, 옳게 말이 다 맞기는 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차례상 차리라고 했어? 조상님들은 올케가 얼굴도 못 봤으니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 오신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누나, 지금 신우짓 하고 있는 거 알아? 솔직히 지은이 말이 다 맞지, 안 그래? 지은이는 솔직히 이 집 핏줄도 아닌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굳이 상 차릴 필요 없지. 꼰대같이 왜 그래? 뭐? 꼰대? 지금 나만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니? 솔직히 내가 네 와이프한테 설거지를 시켰니? 음식을 장만하라고 했니? 네 와이프 말대로 내 조상이니까 내가 음식 장만 다 했고 상도 내가 다 차린다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이고 친척들은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자리인데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돼? 어휴, 희진아, 그만해라. 지은이도 임신하고 했는데 힘들겠지 뭐. 그냥 지은이는 들어가서 쉬고 우리끼리 하자꾸나. 올케는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와 엄마는 친척들에게 지금 임신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부모님께 며느리가 아주 사람 잡겠다며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차례가 끝날 때까지 올케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고 차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남동생과 자기 친정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명절이 끝나버렸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정도나 흘렀으려나요? 올케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올케의 아버지는 이혼해서 연락되지 않고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는데 그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올케는 지금 임신 9개월 차라서 배가 많이 불러있는 상황이었어요. 걷기도 힘든지 걸을 때마다 뒤뚱거리며 통곡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올케를 보면 눈물이 자꾸 나서 장례식장에서 친언니처럼 하나하나 챙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엄마와 둘이서만 살아서 각별할 텐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시며 장례식장에서 손님 맞이도 직접 하시고 올케와 같이 3일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게 무사히 사돈 어르신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장례식 후에 올케한테 고맙다는 전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통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엄마는 3일 동안 같이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엄마한테조차 아무 연락이 없었대요.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엄마를 잃은 슬픔이 커서 그런가 보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정도 후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올케의 조련 태조 날에 올케를 위해 밑반찬과 미역국, 산모들에게 좋은 한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새는 반찬도 잘 나와서 시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도 돌아가셔서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챙겨야 한다며 허리가 아프신데도 굳이 음식을 잔뜩 만드시더라고요. 엄마는 밭일 때문에 가지 못하니 저한테 음식들을 올케에게 갖다 주고 시간 되면 올케가 좀 쉴 수 있게 아기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전의 올케 행동을 생각하면 하기가 싫었지만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난 직후를 생각해보니 올케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출산 직후 너무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정말 사람이 이래서 정신을 놓고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기 분유 주다가 울고 자다가 울고 그냥 온종일 눈물만 흘렸는데 그때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셔서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케는 그렇게 도움을 주실 엄마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올케가 미운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엄마에게 반찬과 한약을 받아서 올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배를 누르려다가 조카가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두드리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두드릴 때 올케가 나왔는데 제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조카가 잠에서 깼다고 짜증을 엄청 냈습니다. 물론 아기가 이제 막 잠들었는데 깨면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었어요.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정말 예민할 때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에 일단 올케한테 미안하다고 한 후 엄마가 챙겨준 반찬과 한약을 건넸습니다. 올케는 밥도 잘 먹지 못하는데 웬 반찬이고 한약이냐며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아기 막 낳고 난 직후라 올케가 힘든 건 알겠는데 엄마도 아픈 허리 부여잡고 너 음식 먹인다고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엄마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이 된장 냄새. 개도 안 먹겠다. 우리 집 깨끗한데 더러운 냄새 퍼지잖아요.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냥 다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엄마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정말 설거지, 음식 한 번 시킨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어. 이 음식들도 난 반찬 시켜 먹어도 되니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친정엄마도 돌아가셔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챙겨야 한다며 굳이 음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말하는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꼬락서니요? 와, 진짜 이렇게 신우짓 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대요? 설거지요? 며느리는 꼭 설거지 다 해야 해요? 아니 솔직히 우리는 남인데 설거지며 음식이며 그게 웬 말이에요? 신우짓? 그리고 우리가 남이라고? 정말 넌 그렇게 생각해? 너와 내 남동생이 결혼했어도 남남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시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주기라도 했어요? 아니면 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라도 했어요? 제 친구는 결혼하며 최소 1,000만 원, 많으면 몇 천만 원도 받으며 결혼했대요. 그런데 난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기를 했어요? 아니면 돈을 받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지금 네가 한 말 우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려도 되니? 당연하죠. 얼마든지 말씀드리세요. 받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신우짓 하는 거 너무 역겹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더러운 된장 냄새 나는 거 처먹을 줄 알았어요? 착각하셨네요. 아줌마나 먹어요. 난 이딴 더러운 음식 안 먹으니까. 올케가 저한테 아줌마라고 말하는데 순간 혈압 올라서 올케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허리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올케 먹여야 한다고 새벽부터 이 음식들을 만드셨거든요. 올케는 엄마의 그런 고생을 생각하기는커녕 더럽다고 갖다 버린다는데 정말 그야말로 하나더라고요. 제가 뺨을 때리니 눈을 흘기며 제게 막말하던 올케 눈에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저는 울든 말든 올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토록 깔끔한 채 하던 올케 집 거실 한가운데에 침을 쫙 뱉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한약들을 다시 다 챙겨서 친정에 갔어요. 집에는 아버지도 계셨는데 아버지는 반찬과 한약을 왜 도로 가져왔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올케와 나눴던 대화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하니 남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은이 지금 누나가 신우짓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 네 마누라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네 마누라한테 며느리라고 뭐 하라고 한 적 있었어?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가 집 장만 못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마누라도 혼수 준비 안 했잖아. 지금 집 못 해주고 돈 못 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솔직히 지은이 말이 맞잖아. 우리 힘으로 집 장만하고 돈을 받은 것도 없는데 지은이가 왜 아무것도 받지 않은 부모님과 누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저는 남동생에게 더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남매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셔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며 화를 내며 방에 들어가시고 엄마는 반찬과 미역국, 한약을 다 버리셨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시며 상한 음식이 아니면 절대 음식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신이 직접 만든 멀쩡한 음식을 다 버리셨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올케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남동생과 올케는 나는 물론 부모님께도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100번을 양보해서 올케의 말이 다 바르다고 해도 남동생은 부모님이 그동안 키워주고 이만큼 길러주셨는데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남동생과 올케의 막대먹은 행동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는 원하지 않으셨고 그냥 가족끼리 좋은 펜션이나 호텔 잡아서 여행이나 가서 재밌게 놀고 오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카톡을 남겼습니다. 남동생이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아이가 어려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칠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냥 있을 테니 우리 가족끼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남동생에게 어떻게 아들이 돼서 그럴 수 있냐고 하며 뭐라고 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우리 결혼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돈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강제로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요새 지은이도 아기 보느라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눈만 뜬 시체같이 살고 있다고. 그니까 우리한테 여행 가라고 강요하지 마. 야, 네 마누라만 아기 낳았냐? 나도 낳았고 엄마도 낳았어. 다 그러면서 엄마 되는 거야. 오버 좀 하지 마.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돈도 못 주고 집도 못 마련해줬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니? 솔직히 부모님이 네 마누라한테 집안일을 시켰니? 막말을 했니? 그리고 피가 안 섞인 남남이라고 해도 지인이고 친구면 생일 축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알겠어? 그니까 너도 이번엔 헛소리 하지 말고 꼭 와라. 알겠냐? 저는 남동생에게 협박하듯이 반드시 이번엔 오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남동생은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하며 부모님께 잘 말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엄마한테 전화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이번 여행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전원 다 참석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말씀이냐고 했더니 이번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고 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2억을 나누고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며 반드시 다 참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야기하면 신우지신에 뭐네 할 수도 있으니 엄마가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며 저한테는 남동생에게 연락은 따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남동생 가족도 오기로 했답니다. 여행 장소는 조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멀리는 못 가고 여기서 1시간 거리의 바닷가로 정했고 날짜는 남동생의 일정에 맞춰서 아버지의 생신이 지나고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생신 때 제주도로 가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남동생네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 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날에 남동생과 올케에게 내일 아버지의 생신이니 저녁 때 부모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서 엄마와 아버지의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회를 떠오고 매운탕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도 퇴근하고 친정으로 오고 아이들도 학교 다녀와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남동생과 올케는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두라며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고 해서 우리 가족끼리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며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 칠순 여행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1시까지 식당 앞에 모여서 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 바닷가를 구경하고 펜션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남동생과 올케네가 11시가 되어도 식당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되자 그제야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니 늦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동생 부부를 보니 짜증이 났지만 어린 아기와 이동하려면 준비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바닷가를 구경하는데 정말 올케는 인상을 팍 쓰며 구시렁거리기만 했어요. 정말 중3인 우리 큰딸보다 더 많이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자기네들 일정에 맞춰서 날짜도 잡고 장소도 잡았는데 고마움은커녕 짜증만 내니 저도 슬슬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셔서 가만히 있었네요. 장을 보고 펜션에 들어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남동생네 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올케는 어린 아기를 봐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남동생은 나와서 같이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케도 부모님이 오랜만에 손주 보는데 부모님 옆에서 아기 얼굴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은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신데 올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참 할 말은 많았지만 꾹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부는 고기를 열심히 구웠고 고기가 다 구워지니 그제야 남동생네 부부가 나와서 먹기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원래는 다 같이 고기를 먹으며 술도 한잔하려고 했지만 남동생네 부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술맛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먹지 않고 고기만 먹고 저와 남편 둘이서 먹은 것을 다 치웠습니다. 정리하고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남동생네 부부더러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내 앞으로 있던 땅을 처분해서 2억의 현금이 생겼다. 솔직히 이제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돈을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일단 내 옆에서 평생을 고생했던 너희 엄마에게 1억을 주고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잘 챙겨준 우리 사위한테 5천만 원, 그리고 큰딸에게 5천만 원을 주려고 한다. 그럼 우리 부부는요? 우리 부부는 그 돈 안 줘요? 대단하신 네 아내분께서 우리는 핏줄 하나도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남한테 왜 내 돈을 줘야 하지? 그리고 너희는 몰랐겠지만 내 앞으로 있는 땅이 좀 된다. 내가 죽으면 그 땅의 50%는 너희 엄마한테 줄 거고 남은 50%는 큰딸과 사위 것이다. 경진이네 부부에게는 내 유산 10원도 내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집 아들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 제사 안 차려도 돼요? 며느님, 저는 우리 며느님께 제사밥 얻어먹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나와는 핏줄 하나도 섞이지 않은 며느님 제사상을 어찌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저한테 유산을 받으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동안 아무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남동생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남동생이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와 엄마는 남에게 재산을 하나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니 올케는 엄마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님, 뭐가 죄송해요? 핏줄도 하나도 안 섞인 며느님에게 생일상이며 제사상을 바라는 우리가 못된 것이죠. 어서 일어나세요. 남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어도 우리는 며느님네 부부한테 드릴 것이 없으니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남이니까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온다 해도 나와 바깥 양반 모두 며느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니 며느님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뭐 하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올케, 우리가 해준 것이 없으니 며느리 돌이 바라지도 말라고 했지? 너 역시 며느리 돌이 하나도 한 적 없으니 우리 부모님 유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 경진이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경진이 네가 손가락을 빨고 살든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쓸 테니까 너희 둘이서 잘 살아봐. 올케는 피 하나도 안 섞인 남이니까 그렇다 치고 경진이 너는 정말 이번에 엄청 실망했다.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지 부모도 모르는 그런 동생 난 필요 없어. 누나 동생의 연도 다 끊자. 알겠니? 나와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마저 단호한 얼굴로 올케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자 올케는 손까지 싹싹 빌며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과 올케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은 펜션에서 나와 그냥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어요. 부모님 집에서 그동안 남동생과 올케가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안주 삼아 우리끼리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때 마신 술은 제가 살면서 마셨던 술 중에서 가장 시원하고 달콤했네요. 그 뒤로 남동생 부부가 한 번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극진히 존댓말을 쓰며 남 취급을 했습니다. 올케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게 저와 엄마가 막아섰어요. 너무 불편했는지 그 뒤로는 오지도 않길래 남동생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다가 우연히 삼촌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남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동생과 올케가 싸구려 과일 세트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는 다짜고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돈 5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예전에 올케 집에 반찬을 들고 갔을 때 올케가 제게 했던 행동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줌마, 무릎 꿇고 이러면 저희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차피 남이잖아요. 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서 빌려줄 돈도 없는데. 아, 그리고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개도 안 먹을 음식 가져와서 스트레스 주냐고 말했었죠? 저도 지금 아줌마가 개도 못 먹을 쓰레기 과일 가져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쩜 이렇게 싸구려만 골랐대?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겠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안 나가면 신고할 거예요. 그래도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고 울고불고 난리길래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고 부모님도 그런 자식 필요 없다며 연락 안 하고 살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하죠. 저와 엄마는 올케를 여동생, 친딸로 생각하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결과 올케는 지나치게 선을 넘었고 지금은 가족의 영까지 끊어져 버렸네요. 솔직히 올케가 그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그 인성이 과연 어디 갈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지만 본인의 며느리에게는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며
막대 먹은 올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신 저희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셨으니 남은 생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웃으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